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조선왕실 군사의뢰 관련한 특별전과 연관된 강의를 하게 맡게 된 최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이외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군사의뢰 중에서 이 군사 신호체계를 중심으로 제가 특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서서 의뢰 중심이라든가 다른 등등등의 특강과 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먼저 이렇게 선생님들의 특강도 함께 봐주시고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고궁박물관 이 특별전과 이해가 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군사 신호 체계를 이해를 하시려면 진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 신호 체계가 군사용 진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가를 이해하셔야 그 순서가 이해하기 빠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군사 신호가 되게 다양합니다. 조선시대에 또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사극에서, TV 사극에서 군사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이 장수가 말 위에서 돌격하라 하면 수많은 병사들이 그냥 개떼처럼 막 달려가는 모습만 아마 연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는 정확히 보면 X고요. 이 군사들이 100명, 200명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1000명, 10,000명 단위로 싸웁니다. 그리고 이 전장의 규모가 그냥 여기 옆집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 개념이 아니라 수 킬로미터에 걸쳐져서 수천, 수만 명이 함께 싸우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낸다 하더라도 이 군사들을 지휘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시대, 특히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군사 신호 체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처음으로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이 됐을 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이 이제 그 군사교육을 받으러 논산훈련소로 들어가면 내가 이제 군인이다라는 신분을 받으면서 번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민간인이었다가 조선의 이제 군인으로 되면 그 부대 소속의 한 자원으로 되고 그 부대 자원으로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게 군사 신호체계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선 왕실에, 그러니까 조선의 기틀을 다졌던 정도전이 쓴 책을 보면 이 거기 내용에 진법에서 군사들이 이 처음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노래처럼 익혀서 배우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 휘도 오색이요, 기도 오색이라, 휘로서 지휘하고 기로서 응하다. 중축은 황색, 후영은 흑색, 전형은 적색, 좌익은 청색, 우익은 백색, 모두가 알맞구나. 그리고 동서남북 방향의 휘의 지에 따르되 들면 출동이요, 내리면 정지일세. 그리고 휘두르면 기병, 보병 모두 함께 싸우고 더디고 빠름은 장군의 뜻대로라. 장수된 자 이것을 모르면 병사를 버림이요, 병사가 이것을 모르면 시기를 놓친다. 많을수록 더욱 통제됨은 다름이 아니라 징소리, 북소리를 자세히 듣고 깃발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이게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지금 쓰는 말도 누구누구 휘하의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휘자가 이 조선 전기의 깃발 중에, 군사 깃발 중에 이 깃발에 이렇게 연꼬리처럼 길게 달려있는 것들을 휘라고 합니다. 그 깃발이 실은 군사 지휘용 깃발의 핵심 깃발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화염각 방식으로 좀 다 바뀌는데 조선 전기의 이 휘의 특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면 각 방향, 동서남북 네 방향에 따라서 뭐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 색깔에 따라서 각 부대가 이 지정된 색깔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후에
이 군사 깃발, 군기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그 부대에 상징하는 깃발을 보고 군사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동서남북 휘의 지라고 했습니다. 지는 이제 가리킨다라고 했는데요. 이 깃발이 군사용 깃발이 어느 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가리킬 건가, 오른쪽으로 가리킬 건가에 따라서 공격의 신호 체계를 시작의 순서라든가 공격의 방향이라든가 이것들을 지휘하게 되죠. 그리고 이 더디고 빠름, 공격에도 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이 천천히 공격하는데 이쪽 아군이 빠르게 공격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도 마땅히 대응하는 방식의 속도전을 펼쳐야 합니다.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장수가 속도를 또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는 또 무엇으로 조절을 하느냐? 바로 이후에 또 설명을 할 건데 군사용 악기의 소리로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 이제 양군이 두 군이 이렇게 빵 싸워서 하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는데 군사 신호를 어떻게 내려야 하냐? 근데 우리 아군이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 그러면 도망을 가야 돼요. 후퇴를 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려면 이 자원들이 천천히 또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물러날 때는 쇳소리, 그러니까 징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뒤쪽에 또 군사용 악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건데요. 군사용 악기를 박자에 맞춰서 천천히 칩니다. 어느 정도의 템포에 맞춰서 천천히 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군이 적군을 상대로 밀어붙였을 때 상대를 괴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필요한 때다라고 지휘관이 생각했을 경우는 북소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죽소리죠. 가죽은 주로 전진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과 깃발, 그러니까 군사용 악기와 깃발이 합동으로 어우러져서 가장 기본적인 군사 신호 체계가 조선 전기에는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다음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진법을 먼저 제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조선 후기의 기록을 보면 이게 승정원 일기나 조선왕조실록에도 얼핏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이 조선 후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검계라는 조직이 있어요. 검계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조폭입니다. 이 조폭인데 조폭들도 군사 훈련을 하듯이 남산에서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징을 치고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하더라. 이들을 잡아가지고 좀 문초를 해야 하지 않냐.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장붕이, 포도대장 장붕이라든가 등등등등 연관된 또 이 기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들이 조폭처럼 불렸었던 검계들도 그렇게 일정한 군사 신호 체계로 훈련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정규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했는지 쉽게 이해가 또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진법의 기본 단위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도대체 어느 정도 인원을 통제하려고 저 군사 신호가 움직이는가, 요것들을 이해를 함께 하시는 게 좀 더 빠르실 겁니다. 조선 전기의 편제는 조선 후기와 조금 다릅니다. 조선 전기는 이 내용으로 보면 일위, 그 다음에 오부, 사통, 일여, 오대, 일오 이런 식으로 위, 부, 통, 여, 대, 오의 형태로 요즘으로 치면 군단, 사단, 연대 이렇게 쭉 크기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대, 기, 초, 사, 영이라고 가장 쉽게 표현을 하는데요. 1대의 병력이 10명, 약 10명입니다. 10명일 때도 있고 13명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대가 모여서 1기가 됩니다. 1기가 30명. 요거의 총책임자를 기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는 대장, 이 대장은 큰 대자의 대장은 아니고요. 작은 대자, 부대 대자의 대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가 3기, 그러니까 약 30명씩 이 3개가 뭉쳐서 1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초가 보통은 한 90명, 많게는 1초 병력이 123명까지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 다양한 이 기록들을 보면 이 부대 인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이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뭐 3초의 군사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뭐 1초의 병력이 이쪽에서 싸우다가 전멸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도 뭐 몇 개 중대가 나와서 뭐 싸우다가 이렇게 뭐 이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대명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키워지면 이 초 단위의 이 90명, 123명 요 정도가 5초가 5초가 모여서 1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아는 0, 이 0이 이제 5, 4가 모여서 한 개의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이 중앙방위군, 중앙군 시스템에서 5군영이라고 표현할 때 이 들어가는 게 이 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영청, 훈련동항, 금이영,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총영청, 수호청, 이 5군영의 개념에서도 요 0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통 한 0 정도 하면 딱 뭐 한 225명, 2250명 정도 요 정도 규모에서 한 많게는 한 5,000명 단위까지 그러니까 한 0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각 지휘관의 위상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그때그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맨 앞에 대에서는 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에는 기총, 그 다음에 초의 대장이 바로 초관입니다. 아마 초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사료에서 많이 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사 같은 경우는 일사의 대장이 파총, 그리고 이 최고인 일영, 영의 대장을 바로 영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계속 가보실까요? 조선 전기의 이 체제는 이 오위제의 개념입니다. 오위. 그래서 오위에서 적하고 싸울 때 가장 기본적인 편제를 어떻게 했을까를 살펴봤을 때 가장 적과 맞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맨 앞쪽은 방패병이 주로 섭니다. 방패병이 적의 날카로운 예병을 막고 그 방패병 뒤쪽으로 창수가 섭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 너머로 이렇게 적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방패가 앞에 있고 한 사람이 이 방패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 뒤쪽으로 이 창수가 서서 들어오는 적을 찌르는 형태들. 그리고 이 창수 뒤쪽으로 검수가 서게 돼 있습니다. 검수가 서서 이 창을 찌르는 사이로 적이 공격해 들어오서 진 안쪽으로 들어오는 병사를 칼로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이제 화통수라고 해서 조선 전기에도 총을 쏘는 개인용 화기의 형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궁수가 섭니다. 궁수가 가장 먼 거리로 활을 날려서 거리를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실은 기병이 붙습니다. 기병이 처음에는 기창, 그래서 뭐 기창대라고 해서 말을 타고 창을 쓰는 부대가 있고 그 뒤로 기사대라고 해서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부대가 그 뒤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태의 진영을 꾸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진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표현할 때 진영, 진은 움직이는 겁니다. 일단 이 진이 어떤 형태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과 맞섰을 때 한가운데는 중군, 대장이 배치가 돼 있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진이 됩니다. 그리고 영은 그 진을 구축을 하고 전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수경을 하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싸우려고 할 때 움직이지 않고 영책을 구성해 놓은 것들을 보통은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영을 구축한다라는 것들은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군사부대적 틀을 갖춘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앞에 설명을 했듯이 보병이 앞에 서고 기병이 뒤에 서 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보병은 적의 상대의 예봉을 막아내요. 막아내고 그 뒤로 이 기병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돌아나가서 적을 옆에서 뭐 측면이나 후방에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주적의 개념이 북방의 여진족들이 주 전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전투를 잡아냈습니다. 당시 여진족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 뭐 많게는 100명, 200명까지의 전원 기병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치고 빠져나가는데 이 기병부대가 앞에 보병, 조선군 보병을 빵 때리면 조선군의 기병이 이를 돌아가서 근거리에서는 기창을 사용하는 부대가 적을 막아내고 이들이 물러나거나 다른 쪽으로 움직일 때 조선의 기사대들,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부대가 달려들어가서 원거리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이 구축이 돼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군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이제 적이 물러갔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물러갈 수도 있거든요. 저기에 좀 매복해서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을 때는 아주 다양한 군사 신호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그냥 지금 뭐 특별전에 오셔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공간에서도 다양한 깃발들을 보시고 다양한 군사 신호 체계를 보셨을 건데 도대체 저 깃발은 왜 쓰였을까? 그다음에 저 깃발은 왜 이렇게 클까? 정말 용기 공방관 오셔서 보셨을 건데 용기가 진짜 이만합니다. 이 교실만 해요. 제 키보다 훨씬 제가 조금 다리가 짧아서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큰 기가 왜 저기에 달려 있을까? 그 다음에 정말 작은 깃발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깃발이 있는데 왜 저걸 저렇게 작게 썼을까? 그리고 그 깃발 하나당 아주 다양한 문양과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상징을 담고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역사를 그리고 조선 왕실의 군사 의례를 이해하는데 좀 더 재미있는 양념 같은 이해의 소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선 전기든 후기든 기본 진영의 형태는 오행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곡진, 예진, 뭐 직진, 방진, 원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형태에 따라서 이거보다 또 다양한 또 진법들이 또 존재를 해요. 일렬로 쭉 서 있으면 뭐 뱀이 지나간다라는 모형을 해서 뭐 장사진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게 쓰면 뭐 봉둔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진법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가장 보편적으로 썼던 진형은 이 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각형 방진이에요. 방진이 왜 이제 정사각형의 형태를 방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공격하기도 제일 쉬워요. 적이 어느 쪽에서 이렇게 있던지 간에 그쪽이 먼저 공격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방어하기가 쉬워요. 일단은 진법을 구축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병사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진법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중국 영화에서 뭐 삼국지나 대규모 큰 영화를 봤을 때도 진영이 어떻게 구축이 돼 있을까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건데요. 조금 더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었던 그런 작은 진, 어떻게 보면 1초 단위의 진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단위의 진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진족이 문종대 이후로 이제 세종대 거치면서 문종대 이렇게 쭉쭉쭉쭉 오면서 여진족의 공격 횟수와 여진족의 부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조선군도 이거에 대응해서 단순히 작은 부대로 빠르게 치고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 5천에서 많으면 1만 단위의 병력이 함께 밀고 들어가서 큰 진영을 찌는 형태의 진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이 연방진이라고 해서 요 연방진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하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통과 전통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 주통과 전통이 뭐냐면 주통은 이 주차할 때 주자예요. 뭐냐면 그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말을 탄 기병이면 거기에 그 진영에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대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옆에 전통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전자는 싸울 전자예요. 이 전통이 앞으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이 부대가 나가서 막 열심히 싸우면 뭐 이렇게 화살도 맞고 칼도 맞고 이 부대가 막 또
힘들게 싸우겠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중군장, 대장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아, 저 부대가 지금 싸우다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공수에 전화를 내립니다. 앞으로 나갔던 이 전통이 싸우고 있으면 전통이 물러나옵니다. 전통이 물러나온과 동시에 이쪽에 있었던 머물러 있던 주통이 대신 들어가서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이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통이 다시 주통이 되고 주통이 전통이 돼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들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배치하느냐. 이게 바로 이 지휘관의 전략 전술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조선 전기의 진법의 특성이 뭐냐면 중군장이 가지고 있는 이 병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아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아병이라고 해서 아가 이 어금니입니다. 어금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나의 아성이 무너졌다라는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 아성의 이 어금니가 자기가 가장 단단하게 생각한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부대를 아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이 부대를 유군이라고 해서 이 일종의 예비 병력으로 주통과 전통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여기 이 타이밍에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필요하다. 그러면 유군이 빠르게 들어가서 그쪽에 전력을 보강하게 돼 있습니다.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중군의 이 아병적 성격을 갖는 형태들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 방진에서 조금 더 치는데요. 진에 보면은 다 표기에 문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은 사각형이든 원이든 보통은 사각형으로 방진을 친다고 하면 중앙에 대장이 있고 중군장이 있고요. 그 주변에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의 중심에는 항상 중군장, 대장이 있어요. 요 사람은 물론 뭐 이 사극에서 또 이게 또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뭐 태조 이성계가 등장하는 뭐 등등등등의 뭐 정도전 관련된 그때 뭐 사극도 생각이 나는데요. 지휘관이 막 직접 싸워요. 뭐 예를 들면 그 고려의 멸망, 조선이 건국하는 시점 정도에서 보면은 이성계와 최영 장군이 막 칼을 뽑아들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으로 치면 그 국방부 장관, 예? 포스타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 총장 정도가 서로 권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북처럼. 말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극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싸우고 힘들게 조선을 건국했고 저렇게 좀 휘를 날리면서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을 만나려면은 정말 여기서 지금 가까운 이 삼각지 쪽에 있는 뭐죠? 국방부에 가면 국방부에 이제 국방부 장관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을 만나려면 몇 겹을 거쳐야 할까요? 헌병을 문 앞에서 거쳐서 그 다음에 부대 안에서 수십 개의 통과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이들이 병력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전체 반란군한테 완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정말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맞죠? 이쪽에서도 대장이 그러니까 포스타가 직접 내가 그 사람 죽이러 오겠다라고 권총포 하나 뽑아들고 올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극의 이런 것들은 늘 조심해서 보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도 일단은 진영을 구축하면 임시로 문을 설치를 합니다. 문을 만들어서 거기로 군사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병력에 나간 숫자를 세는 사람이 있어요. 수병이 있어요. 수병. 셈셀 숫자, 수학할 때 숫자인데 수병이 숫자를 셉니다. 몇 명이 나갔는지. 이거 왜 셀까요? 이거 왜 셀까요? 가끔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숫자를 세서 예를 들면 100명이 나갔어요. 100명이 나갔어. 근데 99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한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거나 도망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전투가 없는데 100명이 다른 영 밖에 영을 구축한 거 바깥쪽으로 100명이 나갔는데 99명이 들어왔었는데 99명이 들어왔다. 한 명이 도망병인 거예요. 도망병.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00명을 보냈는데 101명이 들어와요. 그럼 뭘까요? 어? 나는 분명히 100명이, 옷이 조선시대 때도 군사들 마찬가지예요. 요즘 저기 그 강원도 원통에 가서 군복을 딱 입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거기서 군인이 여기서 한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인지 저게 101명인지 105명인지 110명인지 몰라요. 숫자 정확히 카운트를 해서. 그런데 100명이 나갔는데 101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한 명은 뭘까요? 간첩이죠. 네? 세자기예요. 그 숫자를 정확하게 문에서 개수병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을 구축하면 보통 그 영 안에는 우물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물을 뜨러 가거나, 그 다음에 영 안에서 또 밥을 지어 먹어야 하거든요. 나무를 하러 가거나 이런 등등의 일들을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숫자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함부로 아무 때나 막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그 다음에 방어부대를 함께 이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얘기했었던 대로 그 문을 출입할 때도 일정한 신호, 군사 신호가 계속 활용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1초 방진의 모습들을 지금 뭐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사각형의 대로 원래 이제 조선시대 그림으로만 보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도대체 이 인원이 어느 정도 인원인지. 그래서 1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초명단으로 보시면, 숫자로 보시면 한 90명에서 한 120명 정도가 한 1초의 부대원입니다. 그래서 1초가 보병 중심으로 구축됐을 때는 사각형으로 왼 바깥에 한 겹이 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뭐 외벽이라고 하고 안쪽을 자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군 대장이 자리 잡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의 변화도 역시 지휘관의 군사 신호 체계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합니다. 지금 이제 현무진을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는데요. 현무진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후기에 나타난 독특한 진법이에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진법에서 움직임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지휘관이 마치 이 거북이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거북이 머리가 있고 앞다리가 있고 뒷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쪽 부대에 대한, 야, 거북이 머리 공격. 그러면 거북이 머리가 전통이 되는 거예요. 전통이 막 싸워요. 거북이 머리가 막 싸워요. 거북이가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이 거북이 머리 쪽에 있는 군사들이 막 싸워요. 그러면 싸우다가 힘들겠죠. 힘들면 체인지. 그러면 야, 거북이 앞다리 공격. 머리가 들어오고 앞다리 쪽에 있는 해당하는 군사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앞다리가 막 거북이가 왔다 갔다 공격을 합니다. 역시나 힘들겠죠. 자, 힘들면 자, 들어오고 뒤쪽에 있는 뒷다리, 거북이 뒷다리 공격. 요 형태들이 하다가 요 인원들이 전착동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군사들을 부리는 기술이 바로 군사 신호체계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뭐 다양한 이 진법, 뭐 구공진, 여러 가지 진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심지어 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사극에서도 요즘은 잘 표현하는 방식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초요기를 비롯해서 주장이 타고 있는 전선에서 이 깃발을 올립니다. 깃발을 올리면 그 깃발 신호를 보고 다른 여러 가지 전투 부대의 뭐 맹선이 됐던 뭐 판옥선이 됐던 그 형태의 부하들의 단 함선들이 함께 그 공격 신호를 보고 그 다음에 방어 신호든 전략적 움직임을, 전략 기동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 대표적으로 정조대 때 만들어진 병서 중에 병합통이라는 책에 보면 뭐 열선 작전도 등등등의 이 배를 부리는 기술들, 그래서 중앙에 이 아군의 중군장의 배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쫙 좌우로 펼쳐서 적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고 공격을 할 건가를 이렇게 표기하는 그림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나 기본적으로 어떤 공격과 방어를 할 건가는 역시나 군사 신호가 있어야만이 공격과 방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조선 후기의 일대 배치도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데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중앙에 포를 이 전차,
이게 대포를 중심에다 두고 요것들을 방어하는 뭐 혹자는 뭐 거기보 연합 전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병과 그다음에 이 전차병 그리고 뒤쪽에 또 기병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전차를 중심으로 해서 적이 밀고 들어오기 전에 원거리에서는 포격을 합니다. 포격 일정 정도 포격을 하고 그것들이 계속 보병들이 밀고 들어오면 그 포격을 못하게 막으려고 적의 선봉 예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군사 신호를 담당하는 부대들이 따로 그 주변에서 배치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지 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군사 신호체계 안쪽으로 깊게 좀 들어가 볼게요. 군사 신호체계에서 가장 구별될 수 있는 게 이제 시각적 신호체계, 그 다음에 청각적 신호체계, 그 다음에 복합적 신호체계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먼저 시각적 신호체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깃발입니다. 군기, 깃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 움직임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조선 전기 같은 경우 뭐 요거를 깃발로 예기를 든다면 자, 요게 깃발이다. 그러면 자, 이제 기수병이 그 신호를 담당하는 기수병이 들어와서 어떤 상황에서 깃발을 내렸다. 내리면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지나 점이 돼요. 그래서 되지 않고 그대로가 있으면 점이 됩니다. 점. 그래서 점한다. 점한다 하면 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지한다. 공격의 방향을 가리킬 때는 들었다가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휘라고 해서 좌우로 깃발이 흔들립니다. 요 신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움직일 경우 이 신호에 따라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깃발이 들어올렸을 때 그 신호 체계를 군사들이 다 숙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보셔야 이해하셔야 할 그 군사용 깃발은 지금 조선 전기 깃발인데 이야기했던 대로 긴 연의 꼬리처럼 깃발에 꼬리가 달린 게 바로 휘입니다. 휘.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내 휘하의 장수입니다. 내 휘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휘하라는 표현할 때의 이 휘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대장마다 자기 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를 좀 전에 얘기했던 점한다 라고 표현을 했죠. 왼쪽으로 점하면 지휘관이 직진을 펼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점한다 그러면 부대가 방진을 펼치라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점하면 예진을 펼치라. 그리고 뒤로 점하면 곡진. 그리고 사방을 향해서 점을 하면 그 부대가 원진을 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 이 소속의 군사들은 그럼 뭐를 볼까요? 이 휘 깃발만 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휘 깃발을 보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군사 신호에서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게 뭐냐면 군사들이 이 신호 체계를 듣고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고 현장에 대응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면 이 제일 먼저 타격해야 하는 게 바로 지휘 통신 체계예요. 이건 현대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EMP 쇼크라고 해서 전자기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면 이게 통신할 수단이 없잖아요. 이 통신할 수단을 보완하는 게 또 요즘에 현대전에서의 또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TV에서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는데 베트남전 영화에서 늘 나오면 야 통신병을 계속 찾아요. 뭐 어디에서 뭐 포격을 해달라. 그다음에 뭐 좌표를 불러주고 하는데 이 통신병을 가장 먼저 타격을 합니다. 적이 나타나면. 그러면 지휘를 그다음에 다른 분대하고 연동할 수 있는 이 틀거리를 깨버리기 때문에 역시나 전통시대에도 가장 먼저 타격해야 할 대상들이
이 군사 신호 체계를 담당하는 부대들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오해하는 건데, 이 군사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담력도 크고 전투 능력도 뛰어나고 무예도 출중한 요 병사들이 무슨 일을 할까? 라고 물어보면 뭐 사람들이 뭐 특수부대요, 맨 앞에서 뭐 창 들고 맨 앞에서 싸워요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군사는 군사 신호를 담당하는 부대로 따로 차출을 합니다. 먼저. 왜냐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 적이 막 몰고 들어와요. 그럼 이제 대장이 야 방어해 라고 군사 신호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적이 몰려오고 있어요. 야 방어하라고 방어의 신호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서워.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군사 신호를 담당할 뭐 기병이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이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전투에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잘 버티는 게 가장 전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관의 난 때 이 무학제 전투 요 부분에서도 실은 내용을 보면 이 깃발병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괄의 난 이괄 병사들이 거기서 처전 박살이 납니다. 물론 인조를 저기 공주까지 파천을 시켰긴 했지만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는 밀리기 시작했죠. 그때도 실은 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 깃발을 군기를 담당하는 기수가 이 공격 시점인데 후퇴 신호를 내렸다라는 뭐 기록들이 사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군사형 깃발에서 그런 중요한 신호 체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숙지하셔야 할 깃발이 교령기입니다. 아마 이번에 고궁박물관 특별전에서 가장 큰 깃발의 크기, 교령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교령기는 역시나 용이기 때문에 국왕을 상징합니다. 임금. 진중에 국왕이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교령기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 주로 국왕을 상징하는 색 황색의 바탕을 둔 황룡이 크게 자리 잡아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기록화들에 보면 다른 깃발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 크게는 한 3배, 4배 이상의 큰 깃발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바로 황룡기입니다. 이 황룡기가 떴다는 거는 그 자리에 국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보시는 깃발이 오방기입니다. 오방기는 말 그대로 5방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그 방위에 따라서 이 중앙은 황색, 앞에는 홍색, 뒤쪽은 흑색, 왼쪽은 남색, 오른쪽 백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영물들, 신령스러운 영물을 그려놓습니다. 이게 실은 대오방기예요. 이 대오방기는 의장용 깃발입니다. 의장용 깃발이라서 실은 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 군사 신호행은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왕이나 아니면 그 대장이 움직였을 때 의장의 행렬로 섭니다. 이 깃발이 등이 나타나면 이 지휘관 쪽에서도 최고 지휘관이 등장하는 거다라고 해서 군인사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군기 중에 이제 보셔야 할 게 이제 수자기라는 깃발입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수자가 크게 있는데요. 크기가 이 가로 세로가 한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재현 장군의 수작이 과거 몇 년 전에 그 미 해군 박물관에 전시된 게 국내에 잠시 들어와서 이렇게 전시하기도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렇게 이 수자 한자가 써진 깃발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깃발인데 그때 이 구한말 때 조선 말기에 이양선에 침입 때 그때 어재현 장군이 싸울 때 그 전투에서 이 수자기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돌아온 형태가
이 수자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이 수자기는 이 핵심적인 지휘관이 있을 땐 수자기를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주요 장소가 군사 훈련을 할 때도 수자기를 달아요. 그런데 그 군사 훈련을 만약에 국왕, 임금이 직접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수자기를 떼어내고 대열기를 달아요. 그래서 큰 대자에 이 열무할 때 열자 해서 대열이라고 크기도 이 크기입니다. 대열기를 딱 걸면 저기는 주장이 국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이제 이해하실 깃발이 좌도끼입니다. 도끼, 좌도끼인데 이 사각형의 하얀색으로 화염각이 달려 있고 중앙에 이 하도 낙서처럼 이 태극과 이 태극의 궤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하나요? 별자리, 다양한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 좌도끼는 중군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중군이 뭐냐? 부대에서도 뭐 1초가 이제 뭐 1영에 해당하면 1영도 안에서 뭐 이 지휘관이 뭐 파총들 뭐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기총들 등등등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우두머리 지휘관이 있는 위치를 상징을 해요. 이 좌도끼가. 그래서 이 좌도끼가 앞에 뜨면 근처에 오면 군사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군대가 이 군사들이 어디에 뭐 정벌을 하러 갔다 전투를 하러 간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좌도끼 앞에서 피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형벌에 대한 집행도 이 좌도끼 앞에서 진행을 해요. 뭐 군문효수라고 해서 뭐 반역에 가까운 일을 군사들 중에 했다. 그럼 잡아다가 이 깃발 아래서 이 깃발의 신성함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군기에서 이제 표미기, 표범의 이 껍질, 등껍질, 표본의 모양을 하나, 둘, 셋, 넷 여러 겹을 직사각형으로 쭉 길게 매달아 놓은 깃발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표미기 같은 경우도 이 국왕이 아니라 주장의 위치를, 주장의 위엄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요거하고 함께, 그러니까 좌도끼와 뭐 표미기가 함께 다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초기, 역시 고초기도 만장처럼 긴 깃발입니다. 상당히 길고 둥근 원에 하나씩 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초기도 이 각 방위에 따라서 5가지의 고초기, 오방 고초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방향, 풍향의 방향을 읽을 때 이 고초기의 움직임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초기에 이 밤에 등을 달아 놓습니다. 이 보면 다른 기록화에 보면 아주 작게 표현을 하는데요. 야간에 이 고초기의 등, 이제 조족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멀리서는 보이지 않고 이런 등 아래쪽으로만 빛이 비치는 등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보면. 그 등을 붙여서 그 등 아래에 그 깃발이 딱 있으면 그 고초기가 상징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흑고초가 있다. 그다음 뭐 백고초 아니 뭐냐 뭐 그다음 남고초면 그 부대 소속의 지휘관이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 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야 그 부대의 고초기에 등을 달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방식의 것들도 존재를 하지요. 이 고초기가 이 움직였을 때 앞이 막혔을 때 그다음에 이 뚫렸을 때 보통은 앞이 막혔을 때는 오방기로 신호를 하고 그냥 앞이 뚫렸을 때는 고초기로 사용해서 군사 신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길 한 개가 뚫렸다. 군사들이 이동, 행군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면에 고초기가 듭니다. 그 고초기의 방향 지시에 따라서 군사들이 행군을 합니다. 군사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다가 이게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럼 행군 중에 물이 똑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군사 신호에 따라서 고초기나 등등등의 깃발을 이용을 해서 그 공간에 물이 있음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직접 가서 물이 있으면 마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군대 이동로에 있는 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 거기다 독을 탑니다. 왜? 적군의 지역에서 그냥 우물에 독을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함께 나가느냐? 어린 가축이나 혹은 죄인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들한테 먼저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먹어서 죽으면 먹으면 안 되겠죠. 독이 타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됐다. 물을 먹을 수 있는 확인이 됐다. 그러면 군사들이 자기 물병에 수통에 다 담아서 채워서 자기 부대 위치로 원대 복귀를 한 후에 거기서 함께 물을 마시고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다양한 군기들 활용합니다. 그다음에 뭐 의봉기라고 해서 대한제국기 때 등장하는 깃발인데요. 이 삼각기의 형태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의장적 성격들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기의 형태인데요. 수기는 작은 깃발입니다. 이 깃발이 대표적인 수기인데 이 손에다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뽑아서 자기 부대, 소속 부대를 표현할 때 이런 깃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기록화에 보면 이 초관급의 군사들은 다 허리에 각 부대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훈련도감에 상징하는 이 기본 바탕 색깔이 다르고요. 뭐 그다음에 어영청이면 어영청, 뭐 금이형은 금이형. 안에 있는 이제 문자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 형태의 수기들이 존재를 하고요. 수기와 함께 이 등장하는 게 이제 관이전이라는 겁니다. 꿰 관자에 귀 이자를 쓰는데요. 이게 복음품입니다.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이 조금 날카로운 게 길어요. 요거는 관이전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기록화에 보면 긴 영전 때 영전처럼 이렇게 다 함께 뭉쳐진 거에 이렇게 한 5개, 6개가 쭉 이렇게 쭉 꽂아져서 이렇게 함께 들고 다닙니다. 용도는 뭐냐? 이 뾰족하죠? 엄청 뾰족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쏘는 화살이 아니라 이 귀를 꿰툽니다. 관이가 귀를 꿰뚫는다는 거죠. 귀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으면은 굉장히 아프겠죠. 예. 죽지는 않은데 많이 아픈 형태. 이렇게 이쪽에 하나 꽂고, 예? 그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꽂습니다. 양쪽에. 이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상징할 때 이 관이를 귀에다 꽂아서 군중을 돌합니다. 조리돌림이라고 합니다. 이 꽂아서 이걸 이렇게 잡고 끄집고 다녀서 군문 앞에서 그다음에 좌도끼 아래에서 목을 치는 거죠. 빡 치고 군문 효시 군영의 문에다가 머리만 상투 풀어서 머리카락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다는 이런 형태의 했었던 이 군사 신호 체계에서도 활용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관이전입니다. 이 관이전 같은 경우는 이 부대가 야간에 행군할 때 이 관이전을 뒤쪽으로 쭉쭉쭉쭉 보내면 그 군사들의 속도를 조절할 때 요거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관이전이고, 그래서 이 관이전은 이 뒤쪽에서 이 행렬에서 보면 뒤쪽에 군뇌라고 합니다. 군뇌라고 해서 뇌자가 요즘으로 치면 군 헌병에 가까운 역할입니다. 군 헌병 월도 반쯤 되는 큰 칼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다가 이 부대장 앞에, 그러니까 중군장 앞쪽에 서 있다가 죄인한테 죄를 물을 때 군뇌수가 먼저 가서 죄를 물을 때 썼던 그게 바로 이 관이전 형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병부 신전, 그다음에 신전인데요. 요게 이제 신전입니다. 역시나 쏘는 형태의 관이전은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에 깃대에 관이전처럼 이 붉은색 작은 깃발을 손으로 달아서 이게 신호를 의미하는 형태의 화살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 화살촉에다가
명령형자를 쓰고 각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부대, 반대편에는 부대명을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가서 부대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요게 오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국왕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여기에 신전이라고 해서 국왕의 명령은 신전의 형태. 근데 이 형태와 이 영전의 형태와 거의 모양은 흡사한데요. 신전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했었던 게 바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할 게 이번에 특별전 때도 전시 들어와 있는데 군기 중에 문기와 각기입니다. 이 문기는 말 그대로 문기입니다. 이 깃발에 이 화염을 이렇게 날리는 호랑이, 날개 달리는 호랑이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요거는 각 방위에 따라서 색깔, 오방에 따라서 이 문기가 존재를 해요. 이 뭐냐면 각 방위에 이렇게 방진을 치면 그 방위 색깔의 깃발을 꽂은 공간만 문이 됩니다. 그 위에의 지역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은 간첩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오는, 그 문에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숫자를 세는 수병이, 개수병이 그 숫자를 확인하고 들어오는 사람만, 요 문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게 이제 각기라고 해서 각 방위를 이 직사각형의 깃발에서 위아래가 색깔이 다릅니다. 이 각기가 어느 쪽에 쓰이냐면 진영을 짤 때 코너 부분, 그러니까 사각형을 치면 동서남북에서 코너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기가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군이 자 이동을 해서 옵니다. 행군을 해서 쭉 와요. 와서 전투 현장에 도착을 해서 전장 가까이 와서 진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동하는 게 이 각기병이에요. 각기병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가서 각기를 들고 섭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 뒤쪽, 앞쪽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보수병이 또 있어요. 보병이 있어요. 이 걸음보자에서 보수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몇 보, 오른쪽으로 몇 보, 뒤로 몇 보, 요 보수병이 숫자를 가르쳐주면 그 각기를 드는 기수가 공간을 기본 형태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부대의 그 나머지 자원들이 그 라인을 따라서, 각계 라인을 따라서 외벽을 설치를 하죠. 외벽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병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 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중군장이 들어와서 영이 탁 안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영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썼던 게 바로 각기입니다. 그래서 각기가 뜨면 거기까지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청도기인데요. 청도라고 해서 푸를 청자, 아니 맑을 청자, 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길을 청소하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됐던 군영에 있는 행진을 하면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른 자빈들이 이 사이를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깃발이 나가면은 자빈들이 다 좌우로 물러서게 하는 게 역할이 바로 청독입니다. 실은 이 청독이 앞에 몇몇의 나장들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좌우로 물리치는 사람들을, 인원들을 좀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그때 이 영의 맨 앞을, 행진할 때 맨 앞을 장식하는 게 바로 청독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식이, 그 다음에 당보기가 있는데요. 순식이는 말 그대로 이제 국왕이 이 순행을 할 때, 이제 뭐 군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훈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각 지휘 공간에서 잘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쭉 돌아다닐 때 이 순시기가 이렇게 함께 움직이면서 여기는 이제 주장이나 이렇게 함께 표현한다라고 할 때 순시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당보기는 말 그대로 척후병이 활용했었던 깃발입니다. 이 당보기가 이제 썼던 때가 언제냐면 긴 행군을 해요. 그러면 이
부대가 2열이나 보통 5열씩 이동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좁으면 2열을 움직이고 길이 넓으면 5열씩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대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보통은 적게는 한 100m 한쪽, 길게는 몇 킬로미터 단위로 부대가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개미라고 생각하면 개미들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한 10,000명 단위의 병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길이가 길어요. 길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적이 중간에 허리를 공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당보군이 들고 다니는 게 당보기예요. 그래서 매복 지역에, 그러니까 저쪽에 지휘관이 생각했을 때 저쪽 지역에 적이 매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보군이 먼저 갑니다. 당보군이 가서 거기가 안전하다. 그러면 그 지휘역을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는 거죠. 또 이 행렬 도중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도강을 할 때 적을 공격하는 게 공격을 받았을 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강을 넘어오고 본대는 강 중간에 있고 후미는 강 반대쪽에 있고 이럴 때 적이 딱 공격하면 제대로 공격을 못해요.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당보군이 물을 건너갑니다. 물을 건너가서 안정적인지 확인을 하고 당보군의 신호에 따라서 그 후미 부대가 이동하게 돼 있죠. 그런 형태들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청각적 신호체계입니다. 이제 앞에 깃발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봤죠? 후각 이제 시각적인 것들이 끝나면 요것과 겸용으로 쓰는 게 청각적 신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는 화포입니다. 이게 화포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군사 신호. 보통은 호준포라고 해서 호랑이가 앉아 있는 모습이라서 그 모양이 호랑이가 앉은 모양이다라고 해서 호준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게 신포, 호포라고 해서 신호포라고 씁니다. 그리고 삼열총이라고 해서 총구가 3개입니다. 총 3개가 돼서 이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긴 장대에 꽂아서 길게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 아주 손잡이를 짧게 해서 이렇게 권총처럼 쏘는 형태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삼열총의 형태, 삼열총 혹은 또 삼안총이라고 하는 이런 이 신호총들, 신호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 안에서 적의 공격 방향을 가상으로 얘기할 때도 적이 왼쪽에서 온다. 동쪽 면에서 공격한다. 서쪽 면에서 공격한다. 남쪽 면에서 공격한다. 북쪽 면에서 공격한다. 그리고 전 공공안에서 한꺼번에 적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신호포를 먼저 때리는 거죠. 신호포가 한번 빵 때리면 이게 동쪽에서 공격하는 거다. 그리고 신호포가 빵, 빵 2번 터지면 이거는 서쪽에서 공격하는 거다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장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지니까 이런 포소리로 먼저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깃발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군사용 악기가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이제 청각적 신호 중에서 이제 포 설명 다음으로 이제 이 태평소, 호접입니다. 이 주장이 각 기관과 그 다음에 두목들, 그러니까 지휘관급들을 불러 모을 때, 그러니까 장수가 있는 막사가 있어요. 그 공간에서 이제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일일이 다 부를 필요 없이 이렇게 한 사람씩 뭐 신전이나 뭐 등등등등 이것들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 호접을 봅니다. 호접을 삐리리 하고 불면 지휘관들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발, 긴 나발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단파계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뭐 천하성이라고 해서 이 부대가 전체 한꺼번에 움직일 때 이 천하성 나발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바라, 그다음에 바라를 불면 공격 준비. 이게 긴 바라 나라고 해서 이 뭐죠? 그 고동 큰 고동을 불면 거기에 대해서 이 바라를 불면 이 몸을 일으키고 기병이 말에 오르고 무기를 들고 이런 형태들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북하고 징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했었던 군사 신호용 악기였습니다.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진군의 북을 올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북소리가 나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나가고 그래서 이 복이 이 걸음의 숫자라서 이 행진에서 이 숫자에 따라서 하나, 둘, 붕, 붕, 붕. 요 정도의 속도면 일반적으로 적을 향해서 걷는 속도예요. 그런데 조금 빨라진다. 적이 조금 긴밀하게 움직여야 할 때는 이제 긴 곡 조금 빠르게 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요 정도 속도였으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에 따라서 속도가 행군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뇌고 적과 교전이 시작하면 북이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 치면 이제 교전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요 소리에 따라서 앞에 설명했었던 군사용 깃발이 지휘를 하고 그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대가 움직일까 각 부대가 함께 다양하게 이제 주통이 되고 전통이 되는 이런 형태들로 군사 신호 체계가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각할 때, 물러날 때, 자 이제 이렇게 북을 치면서 막 함께 전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 병력이 더 붙어야 돼. 그러면 이 자원을 물려야 합니다. 물릴 때는 징을 칩니다. 징도 역시나 똑같이 소리가 이 퇴각의 신호도 빨리 퇴각할 건가, 천천히 물러설 건가에 따라 이런 것도 역시 징의 이 완급 소리로 징이 징 하고 징 치고 그 다음에 좀 더 급하게 빠르게 군사들을 움직일 때는 꽹과리를나 등등등의 몇 가지 쇳소리를 내는 이 군사용 악기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면서 군사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뭐 전진과 후퇴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런 군사 훈련이 늘 반복적으로 군사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이 실제 전투가 아니더라도 훈련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요. 조선 후기로 보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 타고 다니면 무슨 나루, 무슨 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뭐 여의나루, 그다음 뭐 노량진 이렇게 뭐 등장을 하는데 조선 후기에 제일 군사들이 많이 훈련을 했었던 장소가 바로 노량진이에요. 뭐냐면 한강가에 지금은 이게 한강 주변의 둔치들이 공원화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벽돌로 쌓고 여기를 좀 평탄화 작업을 했는데 1960년대 기록사진들 보면 50년대 60년대 기록사진들 보면 한강의 백사장이 거의 바닷가처럼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가장 명물이 노량진 백사장이에요. 노량진 백사장이 이 물이 빠졌을 때 한 1km, 2km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백사장이 많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군사들이 다 그쪽으로 집합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같은 경우는 명나라에서 원군이 왔을 때 명군이 거기에 그 근처에서 수경을 합니다. 수경을 하고 조선군이 거기서 군사훈련을 하는 걸 보고 명군과 이렇게 전술적인 내용들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명군이 또 한 번 또 군사훈련을 하면 이거는 조선군이 좀 배워야 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또 새로운 신호체계가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실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노량진이나 그쪽을 가시면 지금은 뭐 고시원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시대 때 전통의 군사 훈련장이었다라는 것 좀 생각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그쪽에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궁궐 안에서도 금원이라고 해서 궁궐의 정원이라고 해서 그 군사 소규모의 군사들은 거기서 또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창덕궁의 영화당 이 뒤쪽인데 지금은 이 창경궁하고 애매하게 또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이 영화당 뒤쪽이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실은 거기에서 말을 달리면서 활 쏘는 장면까지 이렇게 뭐 시사도나 시제도에 남아 있기도 한데 그쪽 공간에서 대규모의 병력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의 병력들이 뭐 100명 단위 이상의 병력들이
함께 훈련했었던 내용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훈련에서 군사 신호 체계 안에서 이 부신이라고 표현해서 이 동그랗게 이 신호 좌우로 나누어서 한쪽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군사 의례 굴레에 이 초청장을 그 군사 신호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군사 신호에서 좌우를 맞춰야만 군사를 이동시키는 그 발병부입니다. 이게 발병인데요. 군사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병에서 잘못 발병이 이루어지면 이게 쿠데타예요. 조선시대 때도 뭐 조선 전기나 후기 때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반란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군사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발병부를 가지고 있는 이 지휘관급은 지휘관은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의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경상도의 병마 절도서다. 그러면 그 경상도의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란군이 그쪽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중앙에서 순무사가 등장을 해요. 이 순무사는 도의 경계에 관계없이 이렇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유일하게 이 발병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병권이 아니라 이 도를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군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착호군이에요. 조선 전기에는 착호 갑사라고 특수 직종으로 분류되는 병종이었는데 이 자원들은 군사 신호 체계에서 발병부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핵심적인 일이 이 호랑이를 쫓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런데 딱 뭐 충청도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호랑이가 뭐 충청남도로 안 가고 저기 경상도로 안 가고 강원도로 안 갈까요? 얘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력들은 그 호랑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도의 경계에 상관없이 이동하는 특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요 특수군의 때문에 또 쿠데타, 조선시대 반란하고 연동된 일이 또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군사 신호하고 함께 연동되면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부분들인데요. 군사 전장이 아니라 이제 조련장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병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조련장에서, 그러니까 군사훈련장, 얘기했었던 대로 노량진이 됐던 이런 공간이 됐던 이 군사들이 일정 정도 규모의 장대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성 같으면 남한산성의 맨 위에 수어장대, 그다음에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서장대, 이런 장대가 있습니다. 이 장대가 뭐냐면 장수장자에 대대자를 써요. 그래서 장수가 그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성은 이 관성장이라고 해서 그 성을 지키는 주장이 있는 공간이 바로 장대가 되겠습니다. 그 장대에서 다양한 군사 신호가 일어나요. 그 장대에서 어떤 군사 신호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변에, 보통은 수원 화성 같은 경우도 둘레가 5.7km입니다. 그리고 서울도성은 그거에 비해서 4배, 5배가 커요. 15km, 20km 이 정도 육박하는데, 주장이 이 먼 거리를 한꺼번에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적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것들을 예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를 조선 후기 같은 경우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화포에다가 더 들어가는 게 조선 후기로 가면 군사 신호 체계로 요즘으로 치면 불꽃놀이, 신기전을 군사 신호 체계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군사 신호에서 이게 쭉 폭축적으로 올라가서 빵 터집니다. 그러면 그거의 개수에 따라서, 그것의 위치에 따라서 군사들이 이동하거나 공격과 방어를 하는 방식도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자, 조련장에서 만약에 이 군사 신호 체계를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신다면, 조련패를 먼저
겁니다. 야, 언제부터 군사훈련이 이 공간에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군사들은 엄중히 이 군사훈련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딱 패를 겁니다. 그 패를 걸고 이제 나발 소리에 따라서 군사들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가 되면 밥 짓는 것도 군사훈련 신호에 따라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밥 먹는 시간이 끝나면은 또 다시 또 훈련 시간. 그것도 역시나 뭐 장 1호, 장 2호, 장 3호라고 해서 길게 나발을 봅니다. 그 나발 소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이 군사 훈련장에서 주장이 있는 자리, 좀 전에 설명을 했었지만 주장이 있는 공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깃발들이 있습니다. 바로 좌도끼, 그 다음에 오방기, 그 다음에 고초기, 뭐 등등등 주장을 상징하는 이 깃발이 주장이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부대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시를 이렇게 돈다고 그랬죠. 그 깃발들이 함께 이동을 해서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선 후기로 같은 경우는 이제 취탁, 군악대의 형태죠. 이 취탁으로 소리로서 함께 이동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어느 정도 위치에 주장이 있다. 그리고 지휘관이 어떤 것들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주장이 조련장 현장에서 이 대 밑으로 내려왔다가 대 위로 올려가고 이런 형태들은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군악에서 대치타의 소리에 따라서 뭐 전투 현장에서도 그 군악의 소리가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전체 공격할 때, 그 다음에 물러설 때 작은 하나의 소리로만 이 군사들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행렬도에 보면 반차도나 이런 등등등에 보면 군악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뭐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30명 단위 한 부대로 군악을 연주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단순히 보병도 있지만 말을 타고 가면서 함께 왜냐하면 기병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제할 때는 그런 다양한 악기들이 또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얘기도 했지만 이 신호포가 항상 어떻게 보면 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 전장에 이 상대방에서 조총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장에 확 퍼집니다. 그래서 조총 소리를 능가하는 소리가 필요하게 돼요, 훈련에서는. 그래서 신호폰을 먼저 빵 때리고 그 소리를 이제 무슨 신호가 오겠습니다. 신호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를 환기를 시킨 다음에 깃발, 그 다음에 악기가 이렇게 함께 보조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군사 신호 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조련상에서 이제 야조 때의 신호들을 좀 하는데요. 신호포가 울리고 나발나각 하면 전투 준비를 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징, 바라, 신호포, 천하성이 불면 조총수가 나가서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기화라고 하면 화전수가 발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천하성 그러면 이제 진짜 화전수가 궁전에 이제 발사하는 방식들. 여기서 이제 화전이 문제가 되기도 한데요. 화전은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극에서 보면 이렇게 걸어서 활에서 이렇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걸 딱 쏘면 불이 확 날아가는 방식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은 잘못된 형태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치면 금방 꺼져요. 여기에 이게 손뭉치를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게 꺼집니다. 그다음 불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뭐냐면 조선 초기나 중기 후기로 가면 화약이 상당히 발전합니다. 화약 무기가.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불꽃놀이를 할 때 심지에 불을 붙이죠. 이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 화전이 쭉 발사가 돼서 상대방에 딱 박힙니다. 박힌 다음에 빵 터져요. 그리고 불이 퍼지는 방식으로 이 화전이 활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 화살 초기 없이 그냥 하늘로 쭉 쏴서 올라가 하늘에서 빵 터지면 이게 바로 신기전의 형태들이라는 거죠. 신기전으로 이걸로 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진과 북
마지막 그다음에 솔발 이렇게 해서 뭐 대오를 정돈하고 뭐 등등등등의 신호 체계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대로 징 이런 형태들이 움직여서 징징징징해서 짧게 움직이면 대오를 정비하고 퇴각을 준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앞에 좀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도하작전 시의 진 구성입니다. 이 강을 건널 때 가장 공격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면에 이 척후병이 먼저 지나간다고 했죠. 당보수가 당보기가 갖고 가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소호방기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함께. 그래서 전면에 수풀이 우거져 있다. 그러면 청기를 펼쳐서 매복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물이나 늪지대다. 그러면 흑기. 그리고 적의 이 병마 적군이 나타났다. 그럼 백기를 펼쳐서 이제 전투를 준비하라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연기나 불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붉은기를 펼쳐서 뭐 군사들한테 이제 저쪽에 불길이 나타난다라는 걸 마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강을 건넜을 때 처음에 척후병이 흑기가 움직입니다. 흑기가 나타나면 물로 이제 가로막혀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좋은 곳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울목에서 물이 조금 좀 수위가 낮은 곳, 군사들이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이 척후병이 가장 높은 곳에서 그 고지를 점령을 합니다. 먼저 고지를 점령해서 육안으로 이렇게 적이 오나오나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적이 육안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진행해도 되겠다. 그러면 초 단위, 1초 단위 125명, 90명에서 125명이 그 당보기의 지위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때는 그냥 건너가기도 하는데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 양쪽에 끈을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묶고 거기에 자기들이 먹었던 물병이 있었죠. 양피낭, 모갱 정도를 물을 다 비우고 거기에 바람을 넣습니다. 바람을 넣고 이 어깨에다 껴서 물을 건너게 돼요. 물을 건너게 돼서 그냥 건너서 끝나냐? 건너서 1초 병력이 건넌 다음에 거기에서 전투 대응을 펼칩니다. 이 각기 좀 전에 얘기했던 군사용 각기, 문기, 그 다음에 그 기본 진영을 펼치는 깃발들이 앞에 서고 그 다른 병력이 넘어올 때까지 방어해주는 방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진영이 또 1초가 넘어오면 또 하나의 방진, 넘어오면 또 하나의 방진.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연방진이 또 펼쳐지면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자원이 모두 넘어와서 이 병력이 되면 다시 행렬로 하는 방식으로 군사 신호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행군 시 군사 신호,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행군을 하다가 잠시 멈춘다 할 때는 뒷사람들로 밤이 안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소리를 내기도 좀 뭐하고 적이 어느 쪽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초목 가지를 뒤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받으면 멈춥니다. 정지. 그 다음에 앉으라 라는 표시는 뒤쪽에 이제 돌덩이를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 딱 주어서 뒤로 계속 전달 가면 이 돌덩이를 앉으면 앉습니다. 안 보이시죠? 예. 앉아서 이게 군사들이 좀 쉬었다 갈 때는 돌덩이를 뒤로 전달을 해서 왜냐하면 말을 이제 기도 비닉이라고 해서 말을 소리를 아예 안 내는 방식으로 가르거든요. 그 다음에 느리게 속도를 조절하라 할 때는 긴 곰방, 봉을 뒤쪽으로 쭉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그걸 잡으면 순간 뒤로 쭉 가면서 속도가 늦어져요. 그 다음에 빠르게 행동하라 할 때는 요 관이전을 뒤쪽으로 쭉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보폭의 2배 이상으로 보폭 속도를 늘리는 거죠. 역시 야간에 진 구축할 때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거마목이나 진려를 뿌립니다. 방진이든 어떤 형태든 적의 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영을 쳐요. 진영을 친 다음에 역시나 각기, 문기가 잡히죠. 그 다음에 적이 이동할 공간에 진려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려라고 해서 나무 그 쇠로 마름쇠를 바닥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대가 움직일 수 있는 문 이외의 공간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진영의 몇 메다 공간 바깥에다가 나무떼기를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적이 나타나면 거기다 제일 먼저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고 그 군사
그 불을 보고 나머지 군사 신호 체계에 따라서 훈련들이나 적의 공격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실은 다양한 병서에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병서에서 등장하는 조선시대, 뭐 조선 전기나 조선 후기의 이 군사 신호와 연동되는 것들은 이 중국이나 동남아 전체에서 함께 사용했었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가끔씩 뭐 사극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뭐 부채를 쫙 펼쳐가지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작은 깃발들, 수기들 활용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깃발들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전통시대 때. 그래서 깃발의 의미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뭐 기록화가 됐던 그 깃발 자체가 됐던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3월 말까지 그 고궁박물관에서 계속 군사의례 특별전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이 특강에 들어가 있었던 다양한 소재의 군사용 깃발들, 그 다음에 악기들, 그 다음에 포도 전시가 돼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 함께 보시고, 아, 이게 이때 사용했었던 뭐 군사 신호용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로 활용했었던 군사용 깃발입니다.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특별전을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긴 시간 감사합니다.